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논의해야 되는 주제는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동물 보호권에서 동물의 권리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구를 둘러싸고서 보통 학자들이나 또는 환경 행동가들이 주로 나누는 기본적인 그 구분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저희가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있고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 엔트로포센트리즘이라고 요새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먹이사슬이 있잖아요. 먹이사슬을 봤을 적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 무생물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거지만은 그 무생물은 빼고 살아있는 생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동식물들 다 포함시키는 거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제 생물 중심주의. 또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코센트리즘 또는 생태 중심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겠죠. 근데 저는 오늘 요 인간 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논의냐 하면은 저희가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구 생태계에서 요 먹이사슬을 잘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죠. 하나는 에고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에코라는 게 있어요. 에고는 이 먹이사슬 상위 포식자로 인간을 두고서 그 하위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에코는 인간도 이러한 그 생태계에서 n분의 1 하나라고 하는 약간 좀 겸손한 접근 방식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어떠한 차이를 주느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연이 회수된다, 온난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생태계가 파괴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거를 봤었을 적에 인간 사회가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럴 적에 보통 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서 환경법이라든지 동물보호법,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구 생태계에서의 주인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법이냐라는 개념은 사실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왜 보호하느냐, 누가 보호하느냐인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럼 동물법 또는 동물보호법이라 그러죠. 대부분 다 보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적에는 이러한 보호되는 대상을 인간이 보호를 하는데 왜 보호를 하느냐? 그냥 인간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동물을 보호하는 권리, 결국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과 그렇지 말고 아예 동물한테 권리를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이 모든 과학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구상의 먹이사슬에서 이것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것이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로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제 과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어내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안 좋은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동물한테에도 권리를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인본주의적 또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다가 최근에 특히 이제 기후 변화라는 지구 자체의 존립을 좀 약간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포센트리즘 또는 인류세까지 오면서 한번 인간 사회의 법제 또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 자체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 전체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종의 동물의 권리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동물한테 권리를 준다 그러면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동물이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비가 되는 동물 보호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이 동물을 보호해 주는 건데, 뭐 단순하게 동물을 보니까 저 같이 뭐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동물의 뭐 고통이라든지, 그죠? 인간의 뭐 희로애락을 위해 가지고 옆에서 동물을 뭐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실험제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부정적인 그 임팩트를 약간 줄이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동물도 인간과 같은 권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둔 거예요. 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각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도 동물보호법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것이 2021년에 개정된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나라마다 웬만한 이러한 동물 보호법들은 있고 동물은 뭐 잔인하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나 국제 규범들은 있어요. 근데 그걸 말고 우리가 한번 판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이라 그럴 적에 동물보다 좀 더 큰 범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그죠? 지구 생태계라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한테 권리, 그러니까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성을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것을 행해왔어요. 여기 몇 가지를 이제 두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특정한 거긴 하지만은 2019년에 황가누이 강에게 법인격을 부여했어요. 대신 저 강 자체는 자기가 침해를 받았을 적에 법원에 가가지고 내 침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또는 이제 일정한 후견인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대리하도록 해주는 거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그 콜롬비아 전체 그 영토의 한 절반 정도가 아마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2017년에 그 콜롬비아 대법원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아마존 열대 우림에 대해서 그 일종의 법인격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이 우타라칸트 이 고동법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연방제니까 그 법원에서 그 주법원에서 이러한 그 주에 있는 모든 빙하라든지 강숲, 야생 동물이 법인격을 갖는다라고 하고 볼리비아에도 있고 에콰도르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강이나 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나라들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가 있고 고대 문명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의 황가누이 강, 이 강이 굉장히 긴데 그 뭐 역사적으로 그쪽에 이제 토착인들하고의 그 정신적인 그죠 유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 보시면은 굉장히 큰 아마존 열대우림 있잖아요. 인도의 이 강들, 여기 우타라 칸트 지역의 이 강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요거를 오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동물의 권리, 그래야지 좀 더 저희한테 좀 와닿잖아요. 그냥 뭐 한강한테 권리를 준다 이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북한산한테 설악산한테 권리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약간 좀 모호한 느낌이 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아마 가까이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써놨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생명권이라든지 존엄성,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인간이 누리는 기본권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권리, 서식지, 자유이동권, 자기결정권 등등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 권리를 줬다고 치고, 그렇다 그러면은 침해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자연 또는 동물이, 그러면 그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하느냐는 결국은 법으로 치면 소송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무슨 호소를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상호 간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이 법원에 간다. 그 다음에 뭐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름이 빙고인데 저한테 맞아가지고 얘가 호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 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은 이러한 이 자연 또는 동물한테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한 어느 정도가 학대 행위냐 피해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법원에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구제를 받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법원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 때문에 인간한테 맡기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한테 대리인 돼가지고 예를 들어 강이 오염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대리하는 인간들이 그 소송을 해가지고 어떠한 환경 보존을 하고 침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럼 그들이 쓰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국가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를 받았어요. 뭐 한강이라든지 요 침해가 있어 가지고 그럼 받았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떤 특정 동물이 피해에 대해서 구제해 가지고 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강이나 동물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법에서는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의 주체성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통 권리 능력이라 그러고, 또한 자기가 무슨 행동, 그다음 법원에 가가지고 당사자가 되는, 소위 얘기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다 크게 나눠서는 행위 능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도 영어로 하면 legal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물은, 그죠? 동물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주체, 그죠? 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새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인공지능,
요새 아마 여러분들 챗 GPT 많이 쓰실 텐데 그러면은 챗 GPT가 인간하고 비슷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만약에 사지, 이동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생각하는 로봇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법 인격을 줄 것이냐?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법제, 현재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당연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뭐 회사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당연히 회사가 있잖아요. 큰 회사 있고 작은 회사 있는데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했겠지만은 그 이전에 만들기 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드릴 수는 있어요. 동물한테 법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나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챗 GPT와 같은 그죠? 인공지능한테 법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 제도가 있는데 다만 이 법 제도를 만들 적에 아니면 재설계를 할 적에 인간만 중심이 돼서 하지 말고 인간도 이러한 지구 생태계의 한 그 참여자로서 다른 참여자들도 구성인자들을 같이 보호해주는 같이 동등하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법판을 한번 다시 설계해보자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몇 가지 동물에 관한 이 사건들을 한번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예요. 여기 보면 이게 나무늘보거든요. 이름은 에스트렐리따예요. 2022년이니까 작년 거예요. 굉장히 최근의 건데 내용 굉장히 간단해요. 어떠한 생후 1개월 됐을 적에 이 나무늘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그 식당에 있는 아나 베아트리즈라는 분인데 한 18년 동안을 자기 가족처럼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들이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동물보호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환경당국에 와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에스트렐리따를 위해서는 구조재활센터 쪽으로 보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 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해서 이 아나 베아트리즈가 내 이제 식구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늘보인 에스트렐리따를 다시 자기한테 보내달라라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치면은 인신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해요. 그게 아베아스 코르푸스라고 그러는 건데 그 사이에 이 나무늘보는 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에서 인신보호 청구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복잡한 걸 다 생략한다 그러면은 이 나무늘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처음에 나온 건 이제 2010년인데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쉽게 말하면 투나 그죠 닭싸움에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서커스 같은데 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 예외 조항이 7조가 돼요. 여기에서 이 7조가 위헌이다. 왜냐면은 그 헌법에서는 동물한테 이 권리의 주체라고 일종의 헌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인간을 위해서 갖다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진짜 어려운 판결이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권리의 주체로서 동물들을 그 희로애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인간은 동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들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뭐 중도적인 아마 중간 단계가 되겠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모든 이 동물 보호 현재 있는 것들은 법제는 동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원칙을 하되 이런 아마 그 접근법을 썼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먹이사슬에서 인간이 가장 위에 있는데 영장류래 가지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다양한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느냐 레저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장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먹이사슬에서 다른 동물들은 좀 약간 생각이 좀 더 아직 발달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필요성, 첫째 인간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돼요. 근데 인간이 먹기 위해서만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희락을 위한 거. 그다음에 최소한의 그죠? 인간의 필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필요한 정도에까지만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하고 같이 공존을 하고 같은 법의 주체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그 발달의 단계에 있어 가지고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필요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예외를 둔 거죠. 여기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추초라고 하지 2017년에 이게 추초검인데 이 추초검의 경우에도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인신 구속 적부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에다가 뭐 다양한 이유로 해가지고 뭐 서커스 쇼 동물원에서 이제 인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 동물도 추초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자기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동족들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 중간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이 산드라라는 이 오랑우탄 것도 요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그 오랑우탄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실리아도 이 같은 경우예요. 여기는 저 멘도사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건데 이 소송의 주체인 원고는 마찬가지였어요. 주체는 산드라가 되는 거고 원고가 이제 동물 권리 보호를 아르헨티나 변호사 협회에서 한 거고 피고는 그 동물원을 상대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아비아스 코르푸스예요. 이제 신체 구속 적부심을 통해 가는데 이 신체 구속 적부라는 이 소송의 논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인간에 대해서만 이 적용을 해다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거를 동물한 쪽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끝으로 제가 이거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 법원에서 요 강아지 두 마리 있잖아요. 스파이크하고 람보예요. 2021년에 나온 건데 이 주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나 주법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동네에 있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 반려견들이 한 29일 가까이 집에 방치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빼빼 마른 거를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요거를 구출해낸 거예요. 그때 한 것도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제 NGO가 이 스파이크하고 람보를 대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는 스파이크 람보가 되고 대리해 가지고 이 주인을 상대로 요구를 한 게 뭐냐면은 반려견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월 연금을 지급하라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브라질 주 법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챗 GPT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답변이 굉장히 인간 비슷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10년이 안 가가지고 이 지금 얘기하는 동물의 권리를 얘기하듯이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똑같이
어떠한 권리의 그다음에 의무의 주체로서 이러한 논의가 아마 법 제도화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의 끝말이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식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인식이 또 필요성이 바뀌어가면서 이게 변해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물론 법, 제도, 그다음에 개념, 기본 개념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런데 뭐 저희 세대에서는 그러한 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최소한도 아마 지금 MZ 세대 중에서 특히 10대, 20대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물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인공지능에까지 굉장히 특이한 주체들이죠. 이러한 주체들한테 법의 주체성을 줄 것이냐, 인간하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아마 받아들여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